예, 반갑습니다. 지금 아주, 전국에서 또, 캐나다를 비롯해서 우리, 다른 나라에서까지,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독교 대안교육의 방향과 과제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이지만은 저희들을 공동체로 연결시켜 주셔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또 화상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진행되는 이 토론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들의 현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과거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이름입니다만은 이제는 친숙한 이름이 됐습니다. 과연 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 기독교 대안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또 지금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또 코비드19 이 상황 속에서 과연 기독교 대안학교가 어떻게 응전을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진지하게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이 시간 발제해 주실 6분의 발제자를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상황에서의 학생들과의 인격적 교육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성균관대학교의 유재봉 교수님과 그리고 장한섭 교장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는데, 첫 번째 발제이기 때문에 지금 앞에 나와 계신데 인사하실 때 여러분들 화면을 향해서 뜨거운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박철 박사께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세 번째, 코로나의 19 상황에서의 학부모와의 소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샘물학교의 한신영 교장 선생님과 총신대학교의 함영주 교수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진행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발제자께서 각자 10분씩 발제를 해주시고 두 분의 발제가 끝나면은 그 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을 갖겠고요. 그리고 종합 토론은 세 주제가 다 마친 후에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질문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채팅방을 활용해서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보고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잘 들리고 계시나요? 우리 잘 들리면 이렇게 좀 손을 흔들어 주세요. 예, 잘 들립니다. 손을 흔들어 주세요. 예, 지금 손을, 예, 좋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 화면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다들 이렇게 참여를 해 주시고 계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가능하면은 비디오를 켜주시면은, 좋겠고요.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쓰시더라도, 중무장을 하시더라도, 비디오를 켜시면은 더 이렇게 쌍방적 의사소통이 가능하겠습니다. 예, 다들 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의 학생들과의 인격적 교육이라는 주제인데요. 제일 큰 지금 이슈가 그건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독교 대안교육을 하는 것은 뭡니까? 이 일반 공교육과는 달리 이 인격적인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는 교육인데 이게 비대면 또 이 소위 온라인 교육을 하면서 인격적 교육이 가능할 것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기독교 대안성이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보장되어야 하는 것인가? 굉장히 그 꼬리를 물고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 발제를 해주시겠는데요. 먼저 성균관대학교 유재봉 교수님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재봉입니다. 이 주제를 받고 처음에는 제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오늘 주제를 벗어난 것 같습니다. 벗어났고요.
역시 교수가 하는 일은 역시 현장의 문제, 실제의 문제에는 약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우리 장한섭 교장 선생님께서 먼저 하셔야 되는데 전체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를 할까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저는 철학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아무래도 이 문제에 대한 그 전체적인 문제 제기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좀 구체적인 답변들은 우리 현장에 있는 선생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집단 지성을 이용해서 그 답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전체에 대한 문제 제기다.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독교 대한교육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수준에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사회적 변화, 이것을 우리가 일컬어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우리가 한 6개월 사이에 이런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경험하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19는 담론적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던 4차 산업혁명을 실제로 현실화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학교 교육 현장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길게 이어지면서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자료가 올라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페이지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옥쇼시나 그 피터스에서 보듯이 전형적으로 교육은 인류 문화 유산의 세계에 학생을 입문시킴으로써 그 가치를 내면화하는 일로 규정되어 왔습니다. 학생을 인류 문화 유산의 세계에 입문시키기 위해서는 그것을 가르치는 교사가 필요하고 학교는 일상의 화급한 일로부터 격리되어서 이러한 공부를 위해서 별도로 마련한 공간이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는 지적, 상상적, 도덕적, 정서적 유산의 의도적 입문, 또 공부를 통한 학습, 현재의 즉각적인 관심사로부터의 격리, 교사와 학생의 인격적 접촉 등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교사의 역할은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어쩌면은 진정한 의미의 교육은 교사의 출현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사의 역할은 단순히 교과의 정보나 우리가 흔히 지금 하고 있듯이 교과의 정보나 지식을 전달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살아있는 유산으로서 학생을 문명된 삶으로 이끄는 문명의 대행자라는 거대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유산의 가치를 내면화한 균형 잡힌 인성을 형성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교사의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가 급속히 산업화되고 정보화되고 그리고 신자유주의 영향에 따라서 교육의 장이어야 할 학교가 그 의미를 상실해 가고 있는데요. 교사는 살아있는 유산의 소유자라기보다는 화석화된 지식의 소유자이고 교과를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 학생과 인격적 접촉을 하기보다는 점차 그러한 지식을 맹목적으로 전달하는 교수 기계가 되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는 직업인으로 전락되고 소명의식을 가진 참된 스승은 보기 드문 그런 세태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 쓸데없는 일로 굉장히 바쁜 지경에 있는 분이 아마 교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한학교 운동은 제가 심혈을 기울인 문장이 이 부분인데요. 대한학교 운동은 화석화된 지식을 맹목적으로 주입하고 전달하는 학교와 영혼 없는 교수 기계에 대한 일종의 프로테스트다 라고 할 수 있으며 대한학교 교사는 잘못된 학교 교육의 관행에 안주하려는 것에서 벗어나 무너진 학교 교육을 수축하기 위해 분연히 일어선 프로테스탄트다. 특히 기독교 대한학교는 진정한 의미의 학교 교육을
위한 교육운동이며 기독교 대안학교 교사는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진정한 교육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교사로서의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로서 교육에서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하고 무엇을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고 또 그 일에 헌신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보면은 확실히 기독교 대안학교는 기존 학교에 대한 도전이고 교육의 본질에 충실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개혁이 한 번의 종교 개혁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듯이 학교의 개혁도 기독교 대안학교의 설립과 운영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따라서 기독교 학교도 여전히 본질에서 벗어나기, 인간의 본성의 연약함 때문에 벗어나기 쉽고, 따라서 계속해서 부단히 교사들이 각성하지 않으면, 프로테스트 하지 않으면, 세상의 풍조에 대해서 프로테스트 하지 않으면은 우리 기독교 대안학교도 일반 학교와 별로 달라질 바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근 코로나19는 여전히 익숙한 현실에 안주하려는 우리 모두에게 학교 교육 개혁에 대해 새로운 도전을 던집니다. 그 도전은 한편으로는 기독교 대안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가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게 합니다. 이러한 도전의 성공 여부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이 얼마나 동일한 비전을 가지고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역류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육 공동체를 세워 나가느냐, 그것이 거기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대안학교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사와 학생의 운명 공동체입니다. 기독교 대안학교 교육이 잘 이루어졌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그 학교를 거쳐간 학생들이 모교에 대해서 긍지와 애정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억되는 공간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교사와 학생의 인격적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대안학교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비전과 소명의 바탕을 둔 교사와 학생의 인격적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격적 관계는 생활지도뿐만 아니라 교과의 학습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과 학습의 목적의 기독교 인성 함량에 있다면 교사는 교과의 지식을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서 교과의 가치를 내면화함으로써 전인격적인 인간의 형성에 두어야 합니다. 교사는 교수학습이 일어나는 과정에서도 학생의 지식 성장이나 성적 향상에만 관심을 가진 나머지 인간 자체에 대한 인간 자체의 성장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학생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각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하며 부모와 교사는 마땅히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주신 은사, 즉 학생 자녀 또는 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적성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세밀히 관찰하고 그것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에 맞는 맞춤형 교육, 개별화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사가 이렇게 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열정과 희생이 요구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헌신하는 모습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플래카드하고 하게 되고 학생들은 그 학생의 모습, 선생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육은 교사가 가르치는 동안에 동반되는 목소리, 제스처, 어조, 표정, 감정의 변화, 심지어 숨소리 등을 생생하게 함께 호흡하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교사와 학생은 다양한 성공과 좌절을 경험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수용하는 그런 인격적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만 우리가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고 또 진정한 제자를 길러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건 코로나19에서 경험하듯이 미래 사회는 전형적이고 고정된 상황 속에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교사는 지금까지 살아온 사회가 아닌 학생들이 살고 있고 장차 살아야 하는 미래의 특성을 알아야 합니다. 교사와 달리 학생들은 무엇보다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에 익숙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입니다. 그들은 또한 구획이나 분화보다는 이 모더니즘의 그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유롭게 경계를 넘나드는 것을 즐기고 메마른 지식 체계보다는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또 공감하는 하이터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사는 학생들과 소통하고 학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간이 점차 동물을 반려동물로 받아들였듯이 사물인 디지털을 이제 수용하고 그것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AR, VR 등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맞춤형 학습은 학생들의 학습을 용이하게 하고 또 생생하게 하고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시대의 특성을 알고 변화를 알 때 그런 특성과 변화를 안 상태에서 학생을 대하게 되면은 훨씬 더 공감과 인격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수월할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기억해야 될 사실은 교사들보다 그리고 교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온라인을 통한 학생들은 온라인을 통한 학습에 익숙하고 감정 전달이나 감정 교류도 원활하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하면 감정 전달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 디지털 네이티브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야기하더라도 그 감정을 포착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테크놀로지의 한계나 악용 가능성을 강화하거나 심지어 AI를 수용하자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2016년에 IBM이 인공지능 의사인 왓슨을 개발하였고 실제로 왓슨은 어지간한 의사보다 훨씬 더 그 진단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죠. 앞으로는 아마 왓슨이 이게 진단은 말할 것도 없고 아마 수술을 대부분의 경력 많은 아주 우리가 인류 의사가 아닌 다음에는 왓슨이 더 잘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물리적이고 기계적인 것은 이 AI를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2017년에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비텐베르크에서요. 로봇 목사가 등장했어요. Bless you too.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제 그 버튼만 누르면 거기에 필요한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죠. 뭐 길게 긴 설교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얼마나 그때그때 좋은 그것도 5개국어로 돼 있어가지고 각자의 언어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물론 이 설교를 목사를 설교 목사가 이게 로봇 목사가 대체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날 비테베르크에서 그 95개조의 태제, 논의 태제를 올린 것처럼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하자면 태제를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을 문제 제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간이 다스려야 할 세계를 인간은 점점 인공지능에 내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상 테크놀로지는 언제나 악용될 가능성이 있지만 동시에 그것을 잘 선용하는 것도 이 땅을 사는 청지기로서의 우리의 사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대안학교는 4차 산업혁명의 현실 속에서 테크놀로지를 선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다각도로 고민하고 교사도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학생과의 인격적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부
지능정보 시대에 적절한 교육의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은 공교육이 사교육에 밀려나고 있듯이 머지않아 인간 교사는 AI 교사에게 자리를 물려주는 비극이 발생할 것입니다. 제가 앞에 써져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20년 동안에 없어지지 않을 직업 중에 소중고등학교 교사가 있습니다. 성직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이전에 마치 선생님이 교수 기계, 티칭 기계로 머문다면 그것은 AI를 당해낼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성하지 않으면은 우리 교육의 영역에도 이 AI 교사가 우리 선생님을 대체할 것입니다.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은 지금 교육 학교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 인간다움의 상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다움 상실은 왜 생기느냐? 여가가 없다는 거죠. 성찰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입시 경쟁이 그것을 부추기고요. 학교에서는 입시 경쟁에 필요한 죽은 지식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AI는 4차 산업혁명은 기회 요인을 제공해 줍니다. 여가를 이제 여지간한 정보 지식 전달은 AI한테 다 맡기고 이제 우리가 그리고 경쟁이라는 것도 사실은 AI끼리의 대결이기 때문에 별로 무의미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은 시간이 많아지니까 여가 시간이 많아지니까 이제 가정에서의 시간, 가정을 회복할 가능성도 많아지는 거죠. 물론 그것 때문에 가정이 지금 분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가 방치했기 때문에 같이 살아가는 연습을 하려면 좀 부부도 마찬가지죠. 그런 게 필요한 것처럼 약간의 트러블이 있는 것이지 결국은 그 모습을 가정을 회복해 가야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금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AI 시대에는 지식 정보 전달은 AI에게 맡기고 남는 여가 시간을 활용해서 우리가 좀 더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그리고 그 문화유산을 내 것으로 나의 삶의 일부로 내면화시키고 그리고 인간성을 회복하는 데 집중을 해 가면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면은 현재 인간이 AI가 가지고 있지 않거나 비교 위에 있는 공감, 인성, 성찰을 교육 현장에서 극대화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우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힘이 잘 때를 가능하면은 10분 그렇게 좀 지켜주시면 좋겠는데, 근데 우리 유재봉 교수님이 제일 그 어떤 방향이라 그럴까요? 지금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금 앞당겨서 지금 4차 산업혁명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마치 그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것처럼 이제는 소위 그 돈 테스코시 얘기하는 이 디지털 네이티브 시대의 이 아이들을 위해서는 이거를 받아들이되 그 안에서 인격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대안교육의 그 생명력을 지속해 나가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 이야기학교의 우리 장한섭 교장 선생님이 아주 생생하게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이야기학교가 어떻게 이거를 응전을 해왔는지를 또 포함해서 주제와 관련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학교 장소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 학교에서 대응하는 거나 부모님들이 대처하는 것들 자체가 저는 거대한 교육의 장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부모와 교사가 어떻게 삶 속에서 삶을 대처하고 또 그 안에서 풀어가느냐, 그 모습 자체가 교육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주에 재확산됐잖아요. 그러면서 제 속에 드는 생각은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 이 삶을 더 구체적으로 방안을 찾아가야 할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말만이 아니라 현실감 있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야기학교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기독교 교육이 더 메리트가 있는가, 매력적인가라는 부분과 인격적 교육이 어떤 부분에서 일어나고 또 한계가 있었는가, 그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기독교 교육이 대응 과정에서, 대응 과정 자체에서 드러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루어졌다고도 보고요. 그것이 일반 교육과 우리 기독교 대한교육에 응전하는 어떤 태도들, 그리고 풀어가는 과정들 속에서 그 모습이 현저하게 그냥 교육 자체가 보인 거 아닌가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먼저 이야기학교가 대처한 과정은 정부에서 개학을 연기하는 그 단계에 따라서 저희도 그대로 따라갑니다. 매번 이제 숙제가 주어졌고요. 그때마다 저희는 이제 회의를 거쳐서 부모님과 협력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진행해 왔습니다. 가장 먼저가 이제 1단계가 있고요. 제가 이거 다 보고 계시죠? 그 자료. 네. 3월 6일로 개학 연기가 됐을 때에 저희는 일주 휴교하고 초등 돌봄교실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희는 이제 기회는 우리에게 또 다른 어떤 기회를 준 거다라고 생각하고 쉬지 말고 교사 연수를 하자. 교사의 역량 강화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사 연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역 준비를 했고요. 초기 때 어려웠던 점은 정보가 없다는 거였어요. 정보 부재. 왜냐하면 일반 교육 같은 경우에는 계속 교육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오는데 저희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때에는 언론의 정보를 가져오거나 계속 그걸 주시할 수밖에 없었던 어려움들이 있었고, 서울시 교육청이나 서울시 학교박지원센터, 서울시 평생교육과 이런 데에 연락을 해서 정보를 좀 달라라고 요청을 해서 그제야 조금씩 받을 수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2단계, 3단계, 4단계에 따라서 저희 학교는 조금 특별한 것이 초등 돌봄교실을 계속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중등은 3월 23일부터 순환등 교재를 실시했습니다. 학교가 작다 보니까 일단은 방역이 가능하더라고요. 전체 방역을 매일 실시할 수 있고 또 아이들의 거리 유지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반별로 이틀씩 순환등교를 저희는 3월 23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온라인 개학 얘기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교육을 준비하는 그런 IT 준비, 인프라 준비도 같이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기독교 대안학교들이 아마 5월 6일 날 개학을 등교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그거에 같은 시점으로 지금 현재 전체 등교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지키라고 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를 인해서 새로운 상황을 경험하면서 기독교 대안학교의 장점을 저는 확연하게 볼 수 있었는데요. 그 일반 학교와 기독교 학교의 그 비교표를 보시면 접근 관점에서 다른 것 같았어요. 일반 학교는 행정적인 접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육부 지침에 따라 기다리고 있다가 그거에 지침이 내려오면 그것을 문자로 전달하거나 통지하고 개인적인 어떤 교류는 없었던 걸로, 또 간혹 개인적인 선생님의 연락이 오면 감동스러운, 세상에 이런 선생님도 살아계시구나 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을 정도로 행정적 접근을 하더라고요, 주로. 근데 기독교 대안학교는 제가 봤을 때에 거의 인격적 관계를 합니다. 일일이 연락하고요, 생활 체크를 하고요. 그러니까 한 존재에 대한 관점이 이런 상황에서 확연히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교사의 역량과 헌신도가 이때 작동이 가능했고요. 일반 학교 선생님들을 나무라는 건 아니면 제가 이거 잘못하면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상황은 이해하고요. 뭐 학교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기독교 대안학교 선생님들, 저희 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아침에 화상해서 집에 있더라도 다 생활 체크하고 오후에 방과 후에 종례 다 하고 매일매일 연락하고, 그 다음에 초등학생들 경우에는 부모님에게 연락해서 확인이 될 때까지 밤늦게라도 확인을 해서 그 모든 부분을 공유하고, 이런 교사의 헌신도가 굉장히 높았고요.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거죠. 기독교 교육에 대한, 참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그 역량도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온라인 교육 화상 수업을 동시에 진행하는데 이거에 대한 대처 능력들이 선생님들이
금세 이걸 습득해서 풀어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부모 협력도 이게 기독교 교육의 관점인데요. 가정과 학교가 함께 풀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님들이 학교에 대한 신뢰도와 협력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고요.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어요. 이제 교장으로서는 혼자 이거를 결정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의지할 사람이 누구냐면 교사와 부모입니다. 사실은. 이런 결정을 매 순간 할 때마다. 부모님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교사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늘 염려하면서 이 일을 결정하는데 그때마다 느낀 것은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과정이 유연하기 때문에 그 상황마다 이것을 핵심적인 교육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그것만 딱 놔두고 나머지를 잘라낼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교육 방법도 저희는 소수이기 때문에 양방향 수업이 가능하더라고요. 온라인으로도. 그 다음에 학생 학업 적응력도 저는 기독교 교육의 대한교육의 장점으로 봤습니다. 자기관리 능력과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있어서요. 물론 100% 다 완벽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 아이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잘 적응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생활교육 측면에서도 그저 교과목을 전달하는 그런 교육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생활의 일상들, 정서적인 면까지 선생님들이 일일이 터치를 할 수 있었고요.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학교의 대응 능력도 그런데요. 이거는 뭐 구조상 문제인 것 같아요. 일반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단계별로 그 지침이 내려와야 되게 결정을 내릴 때까지 움직일 수 없지만 저희는 이제 즉시 결정을 하고 대응할 수 있었던 이런 것들이 큰 장점 아닌가 싶고요. 이게 기독교 교육의 이런 부분이 과연 참교육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봤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정리로 가면요. 저는 대응의 신속성, 그 다음에 교육 구성원의 신뢰성, 그리고 교사 역량과 헌신도, 학생의 자기관리 주도성, 교육과정의 유연성 이런 것들이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 면에서 일반 교육과 구별되는 차이점, 교육을 접근하는 게 교육을 접근하는 관점이 본질적 교육, 전인적인 그리고 관계 중심적이라는 부분을 놓치지 않고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정과 학교의 협력, 그리고 협력뿐만 아니라요. 기독교 교육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교육은 부모가 가장 첫 번째 주체다, 책임자다라는 것을 부모님들이 인식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가정에서 그냥 아이들을 온라인 교육이나 어떤 학습 교육으로만 내박쳐 두지 않고 어떻게 가정 안에서 이 아이가 좋은 생활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이게 기독교 대한교육에서 지금 교육적 효과가 일어나고 이미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약점은요. 대면 교육이 많은 기독교 대한교육이 앞으로 교육의 본질적인 부분을 계속 해나가기 위해서 새로운 방식을 찾아내야 된다는 과제. 이것은 진행형인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같이 찾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사회적 정서적 맥락 속에서 교육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외부에 커뮤니티 기반 수업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외부에 나갈 수 없는 뭐 여행 캠프랄지 뭐 많은 학교들이 그런 활동들을 하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전환할 수 있을지 새로운 방법은 무엇일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화상교육과 온라인 교육은 선생님들도 느끼고 있지만 인격적 교감이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그 빈틈을 어떻게 메꿀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그 일반 학교는 분명히 티칭 중심, 그 다음에 교과목 중심의 교육을 더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 온라인 교육 기반을 아마 확충할 가능성이 높은데 저희도 그런 부분도 따라가 줘야 하는데 과연 그 부분을 현재 재정 구조 내에서 얼마만큼을 구비할 수 있을까 이것은 좀 고민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이야기 학교에서 실제적으로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그것을 경험하면서 기독교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더 아주 민첩하고도 융통성 있게
그리고 또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응전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특징이 있었다는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경제적인 어려움, 또 이러한 그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상에서의 어떤 그 인격적 관계가 아무래도 약화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대안의 마련의 중요성 같은 것도 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그 전체적인 좀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기독교 대안교육에 있어 어떤 그 인격적 관계에 있어서의 그 기본적인 중요성, 또 기본적인 방향, 그러면서도 실제적인 현장에서의 어떤 그 변화를 좀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다면은 채팅방에 이제 올려주셔도 되는데요. 지금 제 생각에는 우리가 종합 토론을 좀 더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학생, 그다음에 이제 교사, 학부모를 다 다룬 다음에 그렇게 집중적으로 토론을 하면은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첫 번째 발제해 주신 두 분 우리 박수로 다시 한번 격려를 해 주시고